반갑습니다. 금일 행사를 진행하게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종화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행사는 제440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전부 쓰고 진행을 하게 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함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행사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개회사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 이 주제에 중요한 VIP 분들이신 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의 주요 원장님들께서 본 행사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유양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오열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박소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현장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회사는 홍성국 21대 국회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자리로 좀 모시고자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저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정무위 대표 자격으로 이 포럼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경인사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서는 오늘 행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이 특별한 것은 세종이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을 갖고 있었죠. 이 도시 이름이 세종인데요. 다양한 현명한 것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해서 세종이 여러모로 뛰어나지만 집현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 21세기 한국의 집현전은 바로 경인사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연구 원장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정혜고 이사장님 특별히 존경하면서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게, 그리고 지금보다 기능이 한 10배쯤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여 년 전 세계 사회학의 거두였던 이메뉴얼 월러스틴이 에이지 오브 트랜지션, 전환의 시대라는 용어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다른 전혀 다른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회가, 기업이, 그리고 국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미래와 대전환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저도 닉네임이 미래학자거든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미래와 대전환이란 두 가지 어휘를 갖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지금 솔직히 하는 일들은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 같아요.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그거 처리하느냐고 급급하고 계속 그런 일에 함몰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환의 시대, 에이지 오브 트랜지션의 시대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의 등불을 밝히고 방향점을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행정부의 관계가 유지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저 문미 원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국책연구기관 모두 공통의 문제있구나. 그래서 살펴봐서 이런 작은 세미나지만 의미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 중에서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으로 발의를 하고, 또 제가 정무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또 그 상급 부처들에도 실무자들한테도 이 취지나 그리고 장관님들 뵈면은 꼭 말씀을 드려서, 자꾸 이제 상황 탓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죠. 이게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백오피스 프론트가 아니라 요즘은 다 합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 어떤 플로우를 바꾸자고 바텀업적으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취지가 돼서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그래야지만 정책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런 공론화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책연구단지에서 행사를 해서 그런지 의원님 굉장히 지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이 행사가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어져서 실제로 의미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 개사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44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이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홍성국 의원실 공동주최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제 주관하에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 그다음에 포럼을 실제적으로 준비해 주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 원장님들과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예산 법제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이 같은 주제로 오늘 논의될 주요 내용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 영역이나 국가 정책 방향에 관한 법정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 지정 또는 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부 출연연법 13조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근원적으로 1999년 연구의 체제 출범 배경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연구의 체제가 현재 변화된 상황에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999년 연구의 체제 출범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연구기관을 분리시켜 이를 연구의 체제로 만들었던 한편, 각 연구기관이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예산 일부를 자체 수입을 통해서 충당케 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이룩하고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 예속적인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에 문제의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의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 이외에 수탁과제, 위탁사업 등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 이외에 자체 수입으로 보다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기관이 과도하게 수탁과제 부담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자체 수입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연구기관들 간의 재정 상태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연구의 체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발전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을 감행했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구 절벽의 상황, 기후 환경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패권 추구의 국제 질서 등의 변화, 여러 차원에서
구조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각국의 이제 발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년 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를 향한 국가 정책의 방향 설정과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연구의 역할 또한 재검토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 체제 속에서 각 연구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를 향한 각국의 발전 경쟁 강화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연구의 정책 연구 역시 국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때문에 수탁 사업인데 너무 바쁘세요. 국가 정책 관계 없이 일단 뭐 수탁을 많이 받아야 되고 수탁에 이제 재정 돈 규모가 이제 커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과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의 어떤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예산 법제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그 논의가 1999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현재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정책과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가 어떤 관계로 재편되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구 이사장님 이미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 듯한 아주 그 깊이 있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서면 형태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국회의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미옥 원장님의 개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앞에 이 행사를 여는 감사의 말씀을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홍성구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또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 행사를 준비하고 사실은 이 논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시는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예산 법제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제440회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 우리 연구원에 와서 온 지 한 이제 5개월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과연 한국의 경제, 사회, 과학 정책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 국가 정책 연구기관들의 임무와 목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연구기관들이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리고 국가 싱크탱크라고 부르면서 그 위상에 부합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인 정부출연기관법과 함께 이사회 그리고 연구원의 정관과 제도를 검토를 면밀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사실상 100% 가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법정 기본계획 그리고 국정과제의 수립 점검,
그리고 핵심 국책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여러 예측 가능한 그리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국가 싱크탱크로 충분히 활용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책연구기관들은 또 나름대로 그 국가 주요한 정책 사업들의 참여를 공모를 통한 임의 수탁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기정통부 차관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실은 그 같은 역할을 과기계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법제와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리더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발표되고 있고 그 목소리가 또 행정을 선진화하고 이 기관들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하는데 꾸준히 반영되고 개선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원님 같은 정치권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되고 그 관련되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법제나 처우를 개선하는 목소리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약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해왔다. 그래서 이번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이렇게 그 글로 된 것만 읽었는데 저희 연구원 내에 연구자분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을 만나뵈면서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고민 그리고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께서 많이 직접 참석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할과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연구기관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우리 송치용 우리 연구원의 과기정책위원회 부원장님이 사회를 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전문가 그리고 소속 기관의 또 연구자 전문가를 모시고 출연 예산의 법제와 이슈 쟁점 사례들을 모아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이렇게 자담형으로 했습니다. 좀 살롱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직접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의견을 같이 토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리 미션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또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문미영 원장님 오늘 주제에 원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개최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총 80분에 걸쳐서 1부와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좌담형 토론회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장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토론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례 정리 후 2부는 저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소관기관 원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거에 따른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함께 토론하는 두 번에 걸친 1, 2부에 걸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훈 부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뵙고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그 연구기관들이 소관국책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이 되었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강산이 2번 바뀐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9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티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신은 안 되고 발신만 할 수 있는 전화라서 그 영혼의 단짝인 그 삐삐와 함께 꼭 사용을 했어야 했고요.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 그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그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굉장히 한껏 폼을 잡고 이렇게 전화를 하던 그런 그 이른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이동통신이 이루어지고 뭐 벽돌만한 크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이제 휴대폰이 탄생을 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동영상 시청, 영화 시청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주문하고 있고 자동차 시동도 걸 수 있고요. 아마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필수 도구로서 곧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마도 한 10년쯤 지나면 스마트폰으로 우주선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아마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LP판이 사라지고 CD가 사라지고 음원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요. 필름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파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 진보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떠한 법과 제도에 우리가 처해 있으며 이것을 진단하고 기술의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는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면서 2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오로지 상상만 했던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은 과연 20년 전에 비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산이나 조직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20년 전에 저희의 연구 활동을 규정했던 법과 제도는 과연 2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저희 토론이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과 국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또 싱크탱크로서 발전하기 위한 그 큰 첫걸음이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봄이 깊어가는데 제가 서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제 연구의 아마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완용 선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현노 기획조정팀장님 모셨습니다. 아마도 그 차세대 연구자 유망주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조용래 미래전략팀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실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만들어질 때 동시대에 태어났던 그 쌍둥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 좀 대면대면하게 살아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태우 경영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슈 레이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what's matter,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슈로 다가오는가를 먼저 좀 논의를 하고 나서 저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시스템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아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히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민을 해오신 조용래 팀장님께 먼저 좀 말씀을 좀 여쭙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책형 미래전략팀장 조용래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발표 자료를 마지막까지 고치다가 과연 싱크탱크란 게 과연 뭐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림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저기 싱크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탱크 위에서 띵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처음에 이 연구원에 들어올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학위 마치고 당시 원장님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었어요. 간부들 다 계시는 데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전 꿈의 스태피를 들어와서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국가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 그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노력과 그 결실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역사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 체제는 5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회 체제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연구원들의 체제입니다. 인문사회 연구원들의 체제를 보면은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의 부처별로 있다가 그 외에는 20년 연구회 체제로 들어가면서 정출연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큰 어떤 제도의 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 쌍둥이 형제인 국가과학기술 체제를 보시면은요, 큰 흐름들의 축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 개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국책연구기관,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1을 보시면은요, 19년도부터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 저희가 한번 쭉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연금의 비중을 지금 자체 수탁 비중이 이제 초과하는 그런 흐름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저희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고찰을 해봤을 때도 큰 면에 있어서 자체 수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커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자율성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2, 두 번째로 저희가 제도를 보았을 때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연구기관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왜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와 목적을
정의하는 어떤 철학법 같은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 같은 경우는 그 철학을 그 규정하는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 과학기술기본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혁신법까지 만들어졌고요. 근데 지금 정출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연구 추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규정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럼 남아있는 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출연 연구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오퍼레이팅하는 거에 대한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 운영이라는 것이 연구 운영이라는 것이 켜켜이 층을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결국은 연구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 개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팩트 시트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슈 레이징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라고 그러죠. 이 도표를 이용하고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싱크탱크가 굉장히 기억에만 남는 아주 좋은 그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슈 레이징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슈 레이징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러한 그 현황이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민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점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팩트 시트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일단 스페큘레이션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같이 들어갔고요. 저희 전략계획실장도 같이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희 원장님께서 그리신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가지고 계속 파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기 쪽도 같이 보게 되고요. 이게 지금 정부 출연 기관법을 저희가 요약적으로 한번 도식화해 놓은 내용입니다. 총 8개의 스텝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8개의 스텝을 저희가 이렇게 다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정부 출연기관법이라는 것은 출연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해 봤을 때 어떤 정책 지정이라든지 지정 수탁이라든지 이런 제도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체제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체제에서 지금 저희가 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일단 첫 번째 예산 구조입니다. 예산 구조에 있어서 어쨌든 결국은 출연금과 정책 지정에 해당되는 정부 정책 연구비 프로세스가 이원화돼서 움직인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기고요.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종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가 사실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외 조항이라도 있느냐?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렇게 찾아지지 않는다. 근거 규정도 좀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럼 저희 또 쌍둥이 형제를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쌍둥이 형제를 보시면요, 정부 출연기관법에서 2004년에 과학기술 그 분야 출연기관법이 만들어진 게 맞죠. 그래서 법의 체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법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행정기관 쪽을 통해서 점선으로 해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법으로 해서 만들어놨다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출연금을 가지고 하더라도 출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으로 한다. 수탁 중에서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모를 취하지 않고
다이렉트 펀딩으로 해가지고 R&D 그 자금을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이제 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연구기관답게 말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문제를 도식화해서 약간 순환 구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지금 법제도에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 중심의 정책 연구를 하게 되는 모든 정책 연구가 공모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 평가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연구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연구기관도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연구기관들은 정책적인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됐는가를 아마도 되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그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 레이징과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책연구기관이 직접 그 경험하고 계시는 그 실질적인 사례를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고요. 먼저 그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현노 팀장님께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문제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원인 혹시 그 경험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팀장 김현노입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할 기회를 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작년 8월에 기획조정팀장을 좀 맡게 돼서 저희는 기획조정팀에서는 이제 연구 기획하고 예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기관의 예산 구조가 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떻게 좀 수탁과제 중심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 한 인력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정규직이 한 70% 되고 비정규직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총 예산은 한 413억 정도 돼서요. 인력하고 예산을 봤을 때 아까 뭐 조용래 팀장이 만들어주신 자료에도 좀 있었지만 26개 기관, 저희 경인사 소속 기관 중에서 저희가 한 중상위 정도는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뜯어봤을 때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정부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 또 수탁 사업 수입입니다. 그걸로 좀 구성이 되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약 그 비율이 한 54%에서 한 46%로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그다음에 그 기관구입 사업비, 그다음에 연구지원 사업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 비율을 좀 따져봤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수탁 사업 예산 비중이 좀 다소 좀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인건비에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의 비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탁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구조를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 한 7대3 정도, 71%에서 2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으로 하는 게 한 53억 정도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PBS로 한 53억 정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무계약직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정부 출연금으로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도 좀 비슷하겠지만 정부 출연금에서 한 70%밖에 받지 못해서 30%는 저희가 자체 수입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현상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 게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 수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 발주자가 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저희 중앙부처에서 카운터파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환경부가 저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수탁 사업에서 한 5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탁 사업이 환경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수로는 이제 환경산업기술원, 그래서 환경 쪽 관련된 기관들
에서 나오는 그런 수탁 사업을 저희가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0% 이상은 환경부에서 좀 하고 있는 수탁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좀 봤을 때 수탁 규모나 수탁 과제의 규모나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금액의 좀 추이가 좀 어떤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뭐 2억 원 이상으로 좀 금액별로 좀 나눠봤는데 소규모 과제 관련해서는 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지만 2억 이상의 좀 규모가 좀 큰 과제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발제한 수탁 과제 금액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과제를 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 금액들도 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국가 최상의 법정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다학제적인 분야의 연구 전문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꼭 다른 기관들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그 국가 최상위 계획 같은 거를 좀 진행하다 보니 수탁 과제도 좀 많이 좀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우연입니다만 저희 그 원내에 계신 조영래 팀장님 그리고 저희 위층에 계신 우리 김현노 팀장님께 말씀을 여쭙고 옆에 단지에 계신 최현영 박사님께 말씀을 여쭙게 되었는데요. 네, 법제연구원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제연구원 최현영입니다. 몇 년 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분류 중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별도 분류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해서는 그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그 지침이나 기준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규제나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연구기관, 그러니까 창의성과 뭐 고도의 전략성,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의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자율경영이랄까요? 뭐 이런 건 뭐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뭐 또 과하게 이거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빼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회들을 저희가 지금 갖는 게 아마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공청회 이외에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그 미흡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그 살펴봤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의 특징이죠. 저희가 지금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죠. 국가 정책이란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고 국가 정책의 연구는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정부에서 출연한 그래서 연구를 시키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명감을 요구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죠.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99년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 제정 당시에 경상비 20%를 삭감했죠. 기관을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경상비 20%를 삭감했습니다. 뭐 방망경영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경상비가 증가된 케이스는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한 번 올라간 거 빼고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 연구기관 본래 출연 연구기관에 줬던 그 예산을 출연금하고 정책 연구비로 구분해 갖고 정책 연구비는 경쟁을 통해서 따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조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정책 연구기관에 맞냐? 자체 수입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경쟁에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도 갑자기 그 수탁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민이 없이 분절적으로 이 연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기본 연구 과제를 좀 충실해라.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탁 과제가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예. 제가 기본 과제 하나 하고 수탁 과제를 7개 하고 있습니다. 수탁 과제 수탁처 7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내내 옵니다. 기본 과제를 고민할 틈을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합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나와 있는 티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아니면 뭐냐 신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 연구기관의 설립법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2조 각 호 이 사항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책지정제도가 개별법에는 있었습니다. 보건사연구원도 그랬고요. KDI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경사년 체제로 돌아오면서 그 조문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른바 이게 경쟁이 맞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정책 연구를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은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집단지성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체계로 앞으로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한용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서도 좋은 이슈를 레이징 해주시고 처음에 이 원인을 얘기해 주셨지만 최한용 우리 박사님께서 한 번 더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고민, 어려움 그리고 그 원인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 PBS 그리고 정책 지정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명칭과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 미션 사이에서 지금 어떤 그 괴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지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탁하고 저희 그 국책연구기관의 이 예산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침 우리 김현노 팀장님께 이 정책 지정 사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뭐 지정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정책 지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말씀 주시죠. 예, 뭐 오늘 그 내용 중에 뭐 정책 지정 아니면 지정 수탁 뭐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 명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점 평가가 들어가는 건 이 평가라는 거는 저희가 환경 영역 평가를 전담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명칭에 평가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여담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지금 기관 명칭을 변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영향 평가를 저희가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거 보면 환경영향 평가를 저희가 뭐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간 뭐 나중에 슬라이드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기간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평가업무본부에 계신 이 평가 전담 인력이 한 34명이 되는데요. 박사하고 연구원들 다 포함해서 그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에 그다음에 환경영향 정보 시스템 운영 지침이라는 그 법률에도 근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환경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라는 이 사업을 지정 수탁이 되겠죠.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저희가 한 10억 정도, 2021년을 봤을 때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한 10억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 사후 관련 사전 영향 평가하고 또 사후 영향 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지정 수탁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관련해서 요 수업 사업 같은 경우는 수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 수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 수탁은 아닙니다. 지정 수탁은 아닌데 그와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원에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저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설립이 되게 된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 정치련법에 명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부 주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2항에 저희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 민간대행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정수탁과 이제 영무대행 사업이지만 지정수탁과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은 3년마다 다시 종합평가해서 저희가 다시 그 지정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정수탁과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도 있고 국토도 나뉠 수 있고 자연환경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구축 운영 사업이라는 또 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주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환경책 기본법 23조와 그다음에 시행령 제11조 2,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령 제12조에 이 사업을 저희 기관이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사업, 세 개 지금 제가 소개드린 사례가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수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지정수탁의 사례고 보면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 전문 기관인데 그럼 관련해서 출연금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짧게 좀 소개 좀 해드리자면요. 저희 97년도에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 기관으로 됨으로써 이제 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이런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환경영향 평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인 측면이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사업은 저희가 2002년부터 일반 사업을 했다가 2005년에 기간 고유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략영향 평가도 2005년에 일반 사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2013년에 기간 고유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향 평가는 기간 고유 사업으로 어떻게 좀 전환이 됐는데 물론 이제 금액 면에서는 예산 면에서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인 측면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은 현재도 일반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은 매년 감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예산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관련된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을 기간 고유 사업으로도 전환을 해주십사 하고 매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인건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100%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100%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지만 그 또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 평가 업무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저희는 지정하고 있는데 앞서서 모듈에서도 좀 여러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희가 저희가 주 정부 부처인 카운터 파트인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 같은 경우를
제가 몇 개만 좀 꼽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상위 계획이죠.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얘기. 이것들이 이제 수의 계획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입찰로도 진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이건 좀 큰 계획이고 법정 계획이고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입찰로 표기되어 있는 연구들이 결국은 입찰로 떴지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수의 계획으로 전환이 되고 결국은 이 관련된 이 최상위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KEI에서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상위 수익 같은 계획 같은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보여드렸듯이 평경영 평가 지정 수탁 사례와 비슷하게끔 법률 제정을 통해서 좀 저희가 이 정치련 국책 연구기관이 좀 지정 수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정 수탁 또는 정책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그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뭐 수단이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 법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말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정부 부처의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관명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과기부 산하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를 가게 되면 과기정위에 왜 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 과기 분야의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시죠. 네. 김태호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예, 그 앞서 소개해 주신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쌍둥이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온 김태호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하고 같이 이제 태어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20년 이제 흐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차이 발생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더 좀 객관적이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이제 25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현황을 이제 좀 약간 소개를 드리면은 전체 25개 국책연구기관에 총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실원금으로 한 40%, 약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금 정부 수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10% 정도가 민간 수탁 등의 이제 기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25개 기관들도 이제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실원금 비중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그 정부 실원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이제 기초연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고요. 한 85% 정도 실원금 비중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응용 개발 연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희가 이제 에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에틸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정부 출연금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 쪽 그 예산 프로세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려는 노력, 그다음 최종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차년도에 사업계획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과기부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기재부에 예산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문사회 분야 이제 연구기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그 심의를 거의 6월 한 달 동안 받고 이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게 좀 다른 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부와 이제 기재부 이두 군데서 예산 그 조정 심의를 받고 정부 예산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프로세스를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좀 몇 가지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저조한 출연금 예산 증가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연금과 정부 스탁과 민간 스탁 4대 5대 1의 이제 구조인데 이 구조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전체 규모는 늘어나는데 출연금 예산의 그 출연금 비율은 이제 거의 이제 제자리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면은 최근 5년간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은 한 9% 정도, 연평균 9%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반면에 과기부 R&D도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연금 증가율이 적다 보니까 출연금 저희 비율은 항상 한 40%대 머문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 이상 정부 스탁하고 민간 스탁 한 60% 되는데요. 과도하게 이제 많은 스탁을 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기획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돼서 협약까지 하는 그런 이제 연구 행정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과제 준비하고 선정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저희는 이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4개월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개 과제를 선정이 돼가지고 수행하기까지는 대략 한 3개 과제를 기획을 해서 그 중에 한 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금 비중이 낮다 보니까 출연금과 정부 스탁이 연계가 좀 미흡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스탁 같은 경우는 부처의 수요에 따라서 그 발주가 되다 보니까 기왕 고유 연구를 하고 있는 출연금 예산과 연구와 그 다음에 부처 연구와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을 또 하나 더 든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 수주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 중심의 과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몰입을 하고 성과 창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연구원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 중에 약 20% 정도가 과제 수주하고 과제 관리하는 쪽에 불필요한 연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책 지정을 좀 통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르면 이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혁신법에 따르면 이제 공모가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정책 지정할 수 있는 그 유형을 한 5가지로 이제 법에 이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든지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거나 국제기구와 그다음에 외국 정부와 협정에 의해서 과제가 이제 진행되는 경우,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연구기관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과제 취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정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이제 25개 기관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이제 연구기관이 정책 지정 예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7천억 가까이 되고요.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연금 40%,
정책 지정 15% 해서 한 55% 정도의 예산은 안정적으로 좀 받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책 지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 기간을 좀 들면은 정책 지정 예산이 가장 많은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약 4천억 정도 이제 정책 지정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5천억 되다 보니까 한 70% 정도를 이제 정책 지정으로 이제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기관은 한 20% 정도가 출연금이고요. 70%가 정책 지정.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게 한 90%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정책 지정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책 지정 과제를 이제 예를 들면은 달 탐사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 그다음에 한국형 발사체 이제 이런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지정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장기간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 지정의 유형으로 보면은 국가 안보라든지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제거나 아니면 연구기관이 한정돼서 공모가 실익이 없는 경우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는 들었지만은 이제 정책 지정이 좀 어느 정도 저희는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정책 지정 과제도 이제 대규모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지만은 이제 과제가 끝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과제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저희도 연구기관장 임기가 3년입니다. 기관장 임기 3년인데 비해서 정책 지원 과제는 5년 이상 이제 장기 과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경영진하고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간의 이제 갈등도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 지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정책 지정을 실현금으로 위반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현황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황, 어떤 문제를 레이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좀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용래 팀장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좀 액션 위주로 좀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천 3개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하우 퀘스천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의 재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과기연구기관도 마찬가지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출연금의 일반 사업 파트, 그 다음에 간접 지원에 해당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업 수입, 오늘의 좀 정책 지정에 대한 예산 쪽으로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쪽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 제안의 아이디어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그 개선의 방향성을 봤을 때 한 4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출연금 체계 개선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관 고유 사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는 저희는 그 현행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법에 이제 그 특정 그 법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법 제정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법이라든지 그 철학에 해당되는 국가정책연구 뭐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연구 뭐 혁신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별도법 제정에 대한 것도 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운영, 정책연구 운영, 그 다음에 정책연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최한영 박사님 말씀대로 기존 법에서 도대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없게 하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어떤 신분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책무를 요구하는 그런 법으로부터 일부 부분은 제외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신설 조항을 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의 목적, 연구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연료 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반복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관 고유 사업화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정책 지정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정책 지정의 정의가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의 정부 출연기관법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지정 파트가 있는데요. 이 기관 지정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정책 그 평가연구원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기정책위원도 비슷한 이제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법 그 기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딱 붙박이 잡아놓고서 너네들이 딱 지정해서 하면 돼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적지향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정 소유들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트랙 레코드를 많이 또 정책연구원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예. 네, 제안은 이 정도로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이 담긴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영래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제안에 대해서 우리 최환영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지정 제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있는데 저희도 정부 출연연구기관법, 그러니까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 쓰게 되네요. 법 명칭이 그래서 그 저희 근거법인 정부 출연연구기관법에 정책 지정 제도의 도입과 관련돼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가계약법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국가계약법의 원칙이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에서 정책 연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지 불행인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의 근거를 갖고 그 다음에 국가개혁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더 검토가 돼야 될 거는 공문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이렇게 부르죠. 보통 정부 그냥 공공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기타 공공기관 또 공직자 유관단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간단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트워크를 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기관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해충돌방지법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연구를 굉장히 위축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모니터링,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을 고쳐서 정책 지정 제도는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소우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좀 팁을 주신다면? 예. 저도 이제 그 방향 제시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 현재 그 정부 출연금의 일반 사업을 이제 기관공사화 한다는 그런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단계적인 추진보다는 획기적으로 한 번에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과학기술 분야 쪽도 2008년까지는 일반 사업이 있었고요, 기관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일반 사업을 다 폐지하고
일반 사업 예산을 다 기왕구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이제 체계가 일반 사업은 없고 주요 사업이라는 체계로 하나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 당시 아마 출원금 비중이 안정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예산 개편 그런 일환으로 좀 획기적으로 한 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제무사의 분야 쪽에서도 같이 그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적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 교체하는 시점에 그런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정권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 한 번에 이렇게 개편이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책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쪽도 이제 정책 지정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 개념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프로세스 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 정립이 돼야지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정책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예측 가능하게 정책 지정을 준비하고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이제 명시 가능한 그런 이제 기존이나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업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침 오늘 그 홍성국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뭐 의견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짧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 그 제도 개선 쪽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 2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나 그다음에 경제무사의 연구기관이나 이제 똑같은 비슷한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좀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R&R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해야 될 분야, 그다음에 확대해야 될 분야를 이제 명확히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출연금을 확대가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좀 출연금 지원을 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율예산, 일명 묶음예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시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정부 출연금 예산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전년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긴급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기관장의 책임으로 기획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자율성,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하고 그다음 사후 평가 후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율 예산을 현재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기관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주고 계신지를 듣는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흔쾌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세 분의 기관장님 먼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한 분씩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그 저희가 이 그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예산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 그다음에 뭐 원인의 진단, 그리고 간략하지만 좀 간결하지만 좀 강하게 저희가 그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레이징을 좀 해봤는데요. 이 기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그 오재학 원장님께 좀 말씀을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우리 국책 경제문사연구회의 그 예산 구조와 예산 체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저기 그 스태피의 문명 원장님 그리고 우리 또 연구회와 홍성욱 의원실 정혁 이사장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장님, 제가 사실은 연구회에서 지난 3년은 아니지만 3년 가까이 연구솔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어쨌든 그 열심히 하려고는 좀 했었는데 오늘 또 이게 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또 들여다보니까 좀 새롭게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계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사님, 정혜구 이사님께서 그 1999년도의 연구회 체제가 어떤 한계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국책연구원이 해야 할 어떤 역할과 어떤 미션과 좀 그 체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은 99년도 체제는 어떤 그 부처의 어떤 그 이기주의와 부처의 어떤 그 애속으로부터 방만 경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개별 부처에서 발주하는 과제를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수주를 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처의 어떤 애속성이나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벗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국제연구기관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사회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국가 위기 자체가 복합적이고, 뭐 문제 하나가 단일 부처, 단일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범부처적이면서 또 이렇게 또 좀 중장기적이면서 또는 또 융복합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그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국책 연구를 하기에는 현 99년 체제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 수월성 제고 방안이라는 그 협동 연구를 했었어요. 그 협동 연구를 하실 때 그 2019년도에 한 건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연구 수월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 관점 차원에서 가장 미치는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었어요. 한 52%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영향력 있는 요소냐 그랬더니 그 수탁 과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게 가장 영향력이고 장애 요인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오늘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연구 예산 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연구기관의 예산적 자율성, 뭐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앉아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출발점이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그 국책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영향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난 그게 출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이제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예산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책 지정 제도, 정책 연구 지정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써 연구 예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연구의 어떤 그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하에 그 제도가 지금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경제문화연구회 국책연구기관의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출연금은 이렇게 경상 운영비는 기관 운영비는 약 75% 정도가 출연금에서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연구의 사업비는 한 26% 정도밖에 출연금에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연구 사업비는 75% 이상이 75%가량이 수탁과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희망사항, 제 개인적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100%를 출연금에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사업비는 적어도 50대 50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출연금에서 50% 정도를 커버를 하면 이제 한 25%가 더 늘어나는데 제가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NST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우연은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 NST 전체 기관의 그 어떤 정책 지정 제도 과제를 포함한 안정적 재산 그게 한 55%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하면은 그 목표 설정으로 상당히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ST 쪽의 그 연구의 연구기관과 연구의 특성과 우리 또 경제문사연구회 NRC 쪽의 연구기관 특성이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NST 쪽은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어떤 그 연구의 보완성이라든가 또는 그 특수성 내지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게 굉장히 좀 차별화가 명확하게 되는 편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경제문사연구회는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은 중장기적이면서 융복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게 과연 오늘 제안을 한 정책 그 연구 지정 제도가 우리 경제문사연구회 기관들한테 그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면 꼼꼼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 중장기 국책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그 각 부처에서부터 발주되고 있는 연구 과제를 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중장기 연구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소위 말해서 국가 뭐 그 정책 연구 뭐 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게 어떤 기존의 뭐 기재부에서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전략이 나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각 기관과 해당 부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연구회 간에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과제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 뭐 많이 하는 말인데 그 R&R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은 같이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자율성만 강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율성과 책무성은 같이 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정확히 안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우리 경제문사연구회의 어떤 연구 역량이나 연구 향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번에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풍부하다면 좋겠지만, 네, 뭐 시간상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예, 예. 우리 그 국책기관을 국책기관답게 저는 뭐 아주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을 하고 이 주제를 제가 기관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한 주제인데 우리 문 원장님이 하여튼 상당한 그 동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그 지지하고 하여튼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혜부 이사장님 또 끝까지 이렇게 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3년 차 이제 그 우리 기관장인데 이제 제가 여기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이 기관의 설립 목표를 봤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의 국토 환경을 지키는 환경 영향 평가를 리뷰하는 기관.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제 국가 사회에 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상당히 뭐 많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닥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기관에 박사님이 100명이 넘는데 이분들과 같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그 일종의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해서 우리 사회에 반영을 하는 환경부에서 반영을 하고 국가과제에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은 뭔가 하면 제가 원장님 너무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빠야 되지? 그게 이제 PBS 문제입니다. PBS가 우리 기관이 실제로 이제 구성원들의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가서 과제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와야지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우리 기관이 돌아갈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일도 많은데 외부에 나가서 많은 과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제 중에 요거는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관마다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운 게 수탁 과제라고 해서 그 국가 정책에 뭐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부 좀 그렇지 않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들지만 또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국가 방침에 맞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그 슬라이드 보셨으면 알 텐데 우리가 하는 수탁 과제의 반은 환경부로부터 옵니다. 그럼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 과제들을 우리 기관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정 위탁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관 차원에서 관리도 더 쉽고 적절한 그 효율적인 배분도 좋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인 과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 일종의 입찰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건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뭐 1억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저는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거는 또 기관장이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기관의 전체적인 발전을 놓고 같이 운운한다기보다는 개별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역량을 우리 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총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도 하고 뭐 과학기술혁명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기민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국책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6개 경사형 국책기관의 박사님들이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2,000명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아주 기민하게 역량 있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거기에 동원됐을 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미리미리 아까 이제 우리 홍성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딱 와닿는데 되게 정부에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현안 이슈를 하느라고 먼 미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먼 미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 뭐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하다가 휴직하고 여기 와 있는데 대학교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교육도 있고 또 거기서 그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좋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국책기관은 그것만 하라고 우리가 모신 분들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 아까 그 경사 융복합 연구해서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사현 협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현 협동 연구가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이제 그 갑자기 메인스트림 기관이 됐습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하면서 옛날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거 하고 이제 환경 좀 관심 있으면 좀 낑겨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기후 환경 위기 하면서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사회 발전도 생각하기가 힘든데 실제적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과학기술 문제도 있고 그러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그걸 다 같이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과제들 바쁘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고 하는데 어딘가에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한 그런 귀중한 정책 연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제가 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학교 교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걸 묶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게 어쨌든 저는 경사연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주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을 아주 절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한번 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젊은 분들 표현으로 하면 현타가 오셔서 굉장히 고뇌하시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다른 모든 기관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정말 그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영 원장님께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고민뿐만 아니라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이라니까 더 부담스러운데요. 먼저 불원도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고 33년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정책 포럼이 440회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저희가 입법정책 포럼을 하는데 45회째거든요. 저희가 31년 차인데 4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정책연구원에 보니까 수탁이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60건인데 평균 2억 이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2억 이상 되는 수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13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기관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직무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백화점 체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책 연구는 지금 국책 연구기관 간 또는 이런 법정 기관 간의 경쟁이냐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는 게 되게 이제 정부 전 기관으로부터 입법 영역을 받는 것인데 로펌하고 경쟁합니다.
로펌화 경쟁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한때 그 국회에서 지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소속되던 기관 법제처에서 그 이 외부 자문으로 입법의 개선 방향, 입법의 이거 내용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라는 것을 자문으로 로펌으로 계약을 1년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왜 로펌에 주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로펌의 먹거리가 되게 만드느냐. 이건 굳이 보안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정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범위는 그 이 국책 연구기관의 범위 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돼 있을 건데 법령 수요는 여전히 로펌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부 출연연구대안법 개정을 그 이 개선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저는 아직도 지금 뭐 정책 지정이 뭐고 기관 지정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저희가 저희 이제 유관기관 중에 하나인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서 행정법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법제 개선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이제 법제처의 이제 미션으로 이제 법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미션을 지금 정부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 정책이 어떻고 저떻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안에 대응하는데 모든 노력이 다 소비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가야 되려고 들면 어떤 법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어차피 이게 1, 2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5년 이상 보고 10년 보고 저희를 지정해 달라. 법제용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서포팅 해드리겠다. 그 예산 내려주시고 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해서 지금 입법에 관한 안에는 법제용이 지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정책 지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기관 지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 내에서 하기에는 연구 역량이라든가 전문 역량이 좀 떨어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법 규정으로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부 출연연구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기관을 지정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지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봤더니 아까 항 의원 예도 들었지만은 그에 보면은 국가 안보 사회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령에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연구 업무는 누가 수행한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이 업무는 그러니까 뭐 KDI하고 조세정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공투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예타는 누가 수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수행한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미꾸라지를 넣는 그런 아마 이제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기. 그래서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교통연구원 뭐 등등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한 여부를 보니까는 별도로 선정하는 행위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까지 수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행될지 알 수 없으니까 기관 조직 다 만들어 놓고 야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 안 줄래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까 NST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막연한 방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개별의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부 출연연법이 개정이 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근거를 두고 그걸 아까 우리 최한용 박사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가지원계약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렇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에 이 정부 출연연법에 개정을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요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도 지금 130건쯤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그 중에 한 20%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대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찰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리 되면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개월, 6개월 가버려. 그러면은 항상 시간이 급하게 되고 이게 정말 정부 업무를 하는 거야 마는가라는 그런 여유를 못 갖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제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좀 더 정부에 거슬리지 않게 좀 융화하면서 포용성 있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법 체계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세 분의 그 기관장님 모시고 저희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관장님 오늘 그 세 분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Q&A 세션이 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Q&A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장님 두 분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께도 좀 말씀을 좀 여쭈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호열 원장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 포럼으로 440회가 돼서 저도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늘 하는데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정보통일 포럼으로 한번 족보를 따져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먼저 아까 오지아 원장이 말씀하신 1999년에 그 5개의 연구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여러 43개 그 국제기관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눴고 우리는 2005년에 다시 경제연구회와 인문사연구회가 합쳐서 그 사이 점을 찍은 경제인문사연구회로 돼 있는데 그 후에 모든 조직은 어떤 일이든 그때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매년 점검도 해야 되고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적어도 일정한 기간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적절한 때 적절한 주제로 이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문미호 원장님과 또 토론자님들 또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7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애써서 만든 그 예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개의 파트가 나옵니다. 그 파티 중에서 3개의 파티는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개의 파티는 참여를 오늘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공감을 할 때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가 빠졌는가? 중앙행정부처에 기재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조실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그 두 기관들이 언젠가는 모여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말씀 나눈 많은 토론자님들의 의견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히 조심해서 쓴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 제안이 아니고 검토 의견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 가운데 그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이거 정말 그 주요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아주 저희도 공감하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수탁과제 하나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근데 수탁이 사실 대부분 우리는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옵니다. 그러니 거기서 수탁과제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터랙션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도 당연히 거기서 오는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 그 세 분 원장님 말씀 모두 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만, 특히 김계 원장님께서 이거 국당법이라고 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이라고 하지요. 국가계약법. 왜 그런 조건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그 우리 토론 말씀에서도 정책 지정, 기관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포럼에서 의견도 나왔는데 오늘 의견도 당연히 그 포럼의 결과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걸 정책의 정책과제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5개 기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거 다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갔을 때 그런 취지에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지금 검토해 볼게요 하면 안 됩니다. 5개의 파트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연구 과제로 해서 연구 보고서로 나오고, 그 연구 보고서가 근거가 돼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논의가 20년 만에 한 번 하는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논의는 매년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면 기재부가 이걸 근거로 바꿀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아마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정말 길지 않은 기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 기관을 위한 정책 보고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패널 오늘 토론해 주신 4분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국책연구기관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용래 팀장님부터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연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는 연구자다. 예. 네. 네. 많은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한영 박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도 팀장님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저도 그럼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국가정책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연구자다. 네, 우리 김태우 본부장님. 예, 저도 한 줄로 얘기하면요, 고객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고객이 이제 정보 될 수가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토론 그리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3분의 기관장님, 오재학 원장님, 윤재영 원장님, 그리고 김기영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저희 문미용 원장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 최종화 실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장시간 토론해주신 그 토론자분들과 함께해주신 원장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열띠고 의미 있는 토론 좌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지금 먼저 간 길을 우리가 또 이렇게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해서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기획행정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관 경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오셨는데 박사들이 행정을 하고 박사들이 경영을 하면 모든 것을 연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오늘 그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논의는 앞으로 더 열띠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